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보험 관련 자료들, 그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G 손해보험 계약 이전 소식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되는 보험 판매 방식, 또 신상품 소식, 그리고 업계 트렌드까지 정말 여러분 금융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가지 주요 이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뉴스만 쭉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소식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실제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돈, 그러니까 보험금이나 보상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보험 가입이나 해지할 때 좀 주의할 점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봐서 법이나 제도의 변화, 업계 동향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순서가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전에 도수 치료 관리가 좀 강화되니까 이번에 전립선 결찰술이나 하이프 시술 같은 다른 비급여 항목에서 청구가 확 늘어나는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데요. 네, 그쵸. 이게 소위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 현상이죠. 보험사가 이제 특정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좀 관리하려고 하니까 일부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막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전립선 문제 관련 시술, 그러니까 전립선 결찰술이나 자궁근종 같은 데 쓰이는 초음파 시술, 하이프라고 하죠.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싼 주사제들, 이런 데서 청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예요. 특히 전립선 결찰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랑 비교해서 거의 2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좀 심각하죠. 2배요? 와, 상당하네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병원이랑 보험사 사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의 보험금 누수가 결국에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다 같이 오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면 그 부담이 결국 모든 가입자한테 이렇게 전가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땜질식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 오히려 우리 주머니에서 돈 새는 다른 구멍만 만들 뿐이다. 이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요. 자, 다음 소식은 좀 들으시면 속상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일부 보험 설계사분들이 직접 만든 엑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공식 자료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환급률을 막 강조하면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험을 마치 투자 상품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위험 보장의 목적인 상품인데 이걸 마치 은행 예적금처럼 이만큼 넣으면 나중에 원금 이상 돌려받고 세금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죠.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엑셀표, 이건 공식 상품 설명 자료가 아니거든요. 이걸 근거로 막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비과세 효과를 과장하는 건 명백히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판매 방식이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 알리고 파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었고요. 금감원에서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좀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설계사가 어떤 비공식적인 예상 수익률 자료를 제시하던 일단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공식 상품 설명서랑 약관, 이걸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공식 자료 확인. 네, 특히 해지환급금 예시표 같은 걸 보면서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비과세 요건은 정확히 뭔지 이런 걸 스스로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 비과세 만능 이런 말에는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공식 자료 확인이 필수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남 남해안 양식 어민들이 6년 만에 온 적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셨는데 정작 이분들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률이 낮다는 뉴스입니다.
아이고,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기가 어려운 이중구를 겪고 계신다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맞아요. 이게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민들께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도 어민이 직접 내야 하는 보험료, 그 자부담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렇게 비싼가요? 네.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 자부담금이 1,160만 원, 여기에 적조특약까지 더하면 3,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3,500만 원이요? 네. 이러니까 뭐 가입률이 20%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재해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걸 뒷받침해야 할 안전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민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정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식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어업 같은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보험 가입이나 해지할 때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생명보험사들이 GA 채널, 그러니까 법인보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동향인데요. 지난 8월에는 700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700 종신보험이라는 게 가입하고 7년 동안 유지를 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고 사망 보장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그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단기납 종신보험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 7년만 내면 원금을 돌려준다? 네. 이게 인기를 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7년만 지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상속 설계 기능입니다. 종신보험 본래 기능인 사망 보장이 강화되니까 자녀에게 상속 자금을 마련해줄 목적에도 부합하는 거죠. 7년 유지하면 원금 돌려준다는 게 듣기에는 참 솔깃한데 근데 그 7년 동안의 기회비용이나 물가 상승률 같은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손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7년 동안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을 수익, 즉 기회비용이나 또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같은 건 고려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단순히 원금 회수라는 점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이 상품이 진짜 자신의 장기적인 재정 목표나 위험 보장 필요성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7년을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알아야 하고요. 결국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단점과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신상품 출시 소식입니다. NH농협생명에서 암 재발이나 전이도 매년 보장해주고 또 고액 항암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암보험을 내놨다고 합니다. 치료비 안심해 2NH 건강보험인데 보장기간도 100세까지 길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은 최신 고가 치료도 포함된다고요. 네, 맞아요. 이 상품은 암 치료가 점점 장기화되고 또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현실을 좀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암 진단 이후에도 매년 1회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물론 특약 가입 시 재발암, 전이암, 그리고 원래 암과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암, 이걸 타원바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부분입니다. 오, 매년 지급이요? 네. 암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비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또 병원 규모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보장을 맞춤 절개할 수 있고 뇌, 심장, 신장질환 같은 다른 중대질병 보장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어서 좀 포괄적인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확실히 점점 더 길고 넓게 보장하는 추세인 것 같네요. 이런 상품이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관리해야 할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또 한 번 암을 겪었던 분들은 재발이나 2차 암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 예상되는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해서 이런 포괄적 보장이 필요한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법과 제도, 정책 변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소식은 MG손해보험 관련인데요.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9월 4일부터 MG손해보험의 모든 계약과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이라는 곳으로 이전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기존 고객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예별 손해보험이라는 곳은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보험사입니다. 가교보험사라고 부르는데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진 MG손해보험의 계약이랑 자산을 임시로 넘겨받아서 관리하면서 회사를 인수할 새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임시회사군요. 네, 따라서 MG손보 가입자분들은 당장 계약이 사라지거나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별손해보험이라는 새 간판 아래서 기존과 똑같이 보험료 내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나 고객센터 운영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계속 예별 손해보험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별손해보험은 최대한 빨리 회사를 인수할 매수자를 찾을 겁니다. 성공적으로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 회사로 계약이 다시 이전될 거고요. 만약에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다른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이 나뉘어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호된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이네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보험업계 종사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NH농협생명에서 위촉계약 형태로 일한 교육 매니저들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퇴직금도 줘야 한다. 이런 취직 판결이 나왔다고요? 판결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들이 있었고요. 아, 실질이 중요하다. 네, 단순히 계약 형태가 아니라 업무의 종속성 여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 판결이 가져올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보험 설계사 같은 모든 위촉직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 매니저라는 특정 직책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이걸 모든 위촉직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인 업무 형태나 회사의 지휘, 감독 정도 이런 걸 따져봐야 할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위촉, 계약,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4대 보험, 연차휴가 같은 법적 권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나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인력 운영 방식이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변화를 좀 주목해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업계 동향과 기타 참고할 만한 뉴스를 좀 살펴보죠. 8번째는 보험업계의 인력 구조에 대한 우려인데요. 직원 연령대가 40, 50대에 집중된 항아리형 구조라서 10년 뒤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올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20대 비중은 확 줄고 50대 이상은 급증했다고요? 물론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20대 직원 비중이 23.9%에서 7.1%로 정말 크게 줄었고요. 반면에 50대 이상 비중은 2.2%에서 27.4%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형적인 항아리형 구조죠. 물론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다른 금융 분야나 IT 업계에 비해서 보험업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젊은 인재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듣고 보니까 저희 팀도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만 이게 심각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현재 주축인 40, 50대 인력이 대거 은퇴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젊은 인력이 부족하면 당장 고객 서비스 응대 속도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네. 또 새로운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결국 보험회사의 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보험업계가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네, 다음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소식인데요. 9번째 뉴스입니다. 벤처캐피탈 C들이 리걸 테크, 그러니까 법률, 리걸과 기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보험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리걸테크라는 건 AI를 활용해서 법률 문서 작성이나 판례 검색, 계약서 분석 같은 좀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법률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엔컴퍼니나 엘박스 같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미 수백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아, 그런 회사들이 있군요. 네, 이게 보험과 관련되는 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험이야말로 정말 수많은 약관, 복잡한 계약 조건, 까다로운 법규 준수 이슈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다면 리걸테크가 보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한테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AI가 보험 약관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서 소비자한테 훨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보험 상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와, 그거 좋네요. 네. 또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준비나 절차를 안내해주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정보나 유사 판례를 찾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좀 해소하고 더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클로드라는 AI 활용법을 다룬 IT 서적이 출간되기도 전에 예약 판매만으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신기하네요. 단순 기술 서적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까요? 네, 저도 봤는데 이 책 클로드 코드 완벽 가이드의 성공 요인을 보면요. 단순히 AI 기능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랑 작업 절차,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아, 실용성. 네. 그리고 책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질문 답변이나 추가 강의 같은 지속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춘 것도 주요했고요. 단순히 지식 전달 넘어서 실제 활용이랑 지속적인 학습을 돕는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최신 기술, 특히 AI를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내 일과 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실용적인 니즈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정보일수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도 시사하고요. 이건 비단 IT 분야뿐만 아니라 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상품이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이며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지점이죠.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험 상품 트렌드, 보험사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AI 같은 기술 발전이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변화의 맥락을 제대로 짚는 것이 현명한 금융생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보험 상품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관련 기술은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험 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AI의 역할은 어디까지 커질까요? 예를 들어서 수십 페이지짜리 약관 분석이나 상품 비교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에는 여전히 우리 같은 인간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AI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추천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주된 가이드가 될까요? 기술과 금융, 그리고 개인의 신뢰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탐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